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 리튬 호수라니. 2. 미국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3. 한국인의 기대를 뛰어넘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곳곳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명품 갯벌이 있고, 이 갯벌에서 생산하는 명품김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죠. 그런데 이 갯벌에서는 김이나 굴과 같은 해산물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신안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이탈리아의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이를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남 신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다 최대 40m에 이르는 별 갯벌 퇴적층이 있어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어들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칼슘, 무기질이 많아 명품 중에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인 리튬은 광석보다 소금에서 얻는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천일염을 생산한다면 리튬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염전만 있는 줄 알았던 전남 신안 지하 1350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리튬을 함유한 소금 호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전남 신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DC엔터리입니다. 지난 5월 중순 광물 생산업체 주식회사 KVL 등에 따르면 신안의 앞에도 일대 엄전 아래에 일반 해수보다 90배 가까이 높은 리튬이 함유된 소금호수, 염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1350m 아래에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염호로 추정되는 지하 한반 해수층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호가 발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튬이 발견된 지역은 하부 백악기 시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하 해수층의 화산재 퇴적암의 일종인 응회암으로 이뤄진 안반층이 형성되어 소금 호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리탐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농도 리튬은 해발 4000m가 넘는 남미 고산지대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굴지 대기업 포스코는 현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의 리튬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도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느 엄전에 가더라도 리튬은 함유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농도나 함유량이 과연 생산에 이르러도 수익성이 있을 만큼 높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량과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해수 대비 약 90배 많은 리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초 전문연구소와 지질 분야 공인기관에 의뢰한 결과 리튬 함량이 약 13에서 16ppm으로 확인됐죠. 신안 앞에도 어모는 지하 55m부터 1000m까지 리튬이 함유됐는데
2013년 전남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진행했던 조사 결과인 3.2 ppm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깊이 때문입니다. 지하 300m까지는 빗물이 섞여 함량이 적지만 550m 이하로 내려가면 빗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 소금물이기 때문에 리튬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 300m 미만에서는 3ppm 수준으로 낮았지만 550m 이하에서는 높은 함량이 나타났죠. 그런데 수치로 보자면 중남미 여모의 리튬 함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보통 세계 최고 함량을 가졌다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의 연모에 리튬 함유량이 1570 ppm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신한리튬 사업단장은 다른 염호의 리튬 함량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염호 속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된 이후의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도 염호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면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업용 리튬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 앞에도 염호는 농축 시 900 ppm에 이르는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몰리비아의 염호보다 수치는 낮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는 감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함량이라면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리튬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한에서 만약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DLE는 골드만삭스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4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LE 기술을 구현하면 해수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공급을 크게 늘릴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셰일가스와 유사, 리튬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리튬 추출은 증발법으로 리튬이 매장된 엄수를 땅으로 끌어올린 후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을 만드는 엄전과 비슷한 형태인 폰드에서 4단계에 걸친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된 염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물순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남은 수분을 재차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DLE는 염수에서 직접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저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튬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이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사업단장은 약 40년간의 재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 94%까지 리튬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 140조 원 가치를 가진 신한에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 아니 10년 후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연구 분야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수담수와 공정 중에 버려지는 고험도 농축수에서 전기투석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보내는 원리를 적용시켜 낮은 전력으로도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일 약 7만 5천 톤의 고염도 농축수가 버려지는데 이것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었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 한국 연구팀이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치 내부에 2개의 분리막이 있어 중앙에 바닷물을 주입하면 순환을 통해 한쪽에는 담수가
다른 한쪽에는 리튬 농축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겠지만 자연 파괴도 막고 리튬이라는 황금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리튬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리튬은 크게 소금물의 형태, 수산화 리튬과 광석 형태, 광석 리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수산화 리튬이 광석 리튬에 비해 효율이 좋고 품질이 높은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호는 극소량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얀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중남미의 몰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56%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가치고 높아지고 희소해지면서 이 국가들은 앞다퉈 리튬의 국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몰리비아는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략광물로 지정해 민간기업의 모든 탐사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했습니다. 리튬이 매장된 국가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너도 나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추세를 따른다면 2030년 리튬 수요가 7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시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는 전기차 등의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수요가 4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의 리튬 생산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한 리튬 수급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리튬 트라이앵글에서 염호, 소금, 호수 하나를 통째로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사실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아예 리튬에 콜인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해 리튬 생산 기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아르헨티나의 온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호수인데 2018년 이 호수의 관건을 사트렸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온브레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아래 지하 600m에는 웬만한 유정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어모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농도 리튬이 무려 220만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2018년 관건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앰퍼샌드 어소시에이츠는 호수 아래 1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22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이라고 하죠. 채굴 가능성과 수류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좋기 수십조 원인데요. 인수 당시 3,119억 원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에는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리튬 1350만 톤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는 몇 대나 될까요? 무려 4억 대에 육박합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 포스코가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리튬 농도에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온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 위 리튬을 함유해
아르헨티나 염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의 원료가 되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 H 공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 공정은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묠촌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적으로 리튬을 함유한 염호는 극소수의 물과 한데 신안에서 리튬이 함유된 지하 안반 해수층이 발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생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탐사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신안 아페도 지역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의 리튬 함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 채널에서 또 한 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에서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인그룹, 엄주항 연기에 집투한 고빈 이하 헝인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아우 대만구, 월앙욱대 완퀴,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헝인그룹의 시너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헝인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에서 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 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 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에서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E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E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회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침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